2004년 4월 21일입니다. 충청남도 서산시 외곽에서 한 남자가 사라졌습니다. 김도현, 37살입니다. 그는 그날 밤 10시 40분 아내와 말다툼을 한 뒤 집을 나섰습니다. 잠깐 바람 쐬고 올게. 그게 그의 마지막 말이죠. 48시간 뒤 서산 앞바다 방조제 근처에서 그의 차가 발견됩니다. 시동은 켜진 채였고 운전석은 비어 있었습니다. 차 안에서는 이상한 흔적들이 나옵니다. 핸들에 묻은 피, 조수석 바닥에 남자 구두 한 짝, 트렁크 속 깨진 휴대전화입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김도현의 것은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했던 건 아내의 태도였습니다. 다툰 건 맞아요. 근데 혼자 나갔어요. 그녀는 울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부부싸움 후 가출로 사건을 정리합니다. 그러나 그날 밤 아내의 휴대전화에는 47분간 이어진 통화 기록 하나가 남아 있었습니다. 남편이 아닌 다른 누군가와의 통화였지요. 평범한 부부싸움은 어떻게 한 남자를 이 도시에서 완전히 지워버렸을까요? 그날 밤 김도현은 정말 혼자였던 걸까요? 이제 그 질문에서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김도현과 이은주는 누가 봐도 평범한 부부였습니다. 결혼 8년 차였고 충청남도 서산시 외곽의 작은 단독주택에서 조용히 살고 있었죠. 김도현은 시내 철물점에서 일했고 이은주는 집 근처 슈퍼마켓 계산대를 맡아 하루를 보냈습니다. 2004년 초까지만 해도 그들의 삶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매일 아침 7시면 함께 일어나 밥을 먹었고 저녁 8시쯤이면 나란히 앉아 텔레비전을 보며 하루를 마무리했죠. 주말이면 서산시장에 가서 장을 보고 날씨가 괜찮은 날에는 해미읍성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지루할 만큼 반복되는 일상이었지만 그만큼 안정된 삶이기도 했습니다. 그 평범함에 처음 균열이 생긴 건 2004년 2월 중순 무렵이었습니다. 이은주가 동네 교회의 수요, 기도 모임에 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요즘 마음이 좀 답답해서요. 기도라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김도현은 그 말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집에만 머무는 것보다 밖에 나가 사람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는 편이 낫다고 생각했죠. 오히려 좋은 변화라고 여겼습니다.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30분이면 이은주는 교회로 향했습니다. 처음 몇 주 동안은 밤 9시 30분이면 어김없이 돌아왔습니다. 기도하고 오니까 마음이 편해요. 그 말과 함께 돌아온 아내의 표정은 실제로 한결 가벼워 보였고 김도현은 그걸로 충분하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3월에 접어들면서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귀가 시간이 점점 늦어졌습니다. 10시, 10시 30분, 어떤 날은 11시를 넘기기도 했죠. 이유는 그때마다 달랐습니다. 오늘은 상담이 길어졌어요. 교육 준비 때문에 남아 있었어요. 설명은 있었지만 설명 같지는 않았습니다. 김도현은 결국 한 번쯤 물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상담이라니 무슨 상담인데? 아내는 잠시 머뭇거리다 대답했습니다. 그냥요. 사는 이야기요. 믿음에 대한 이야기요. 그 말은 늘 같은 지점에서 끝났습니다. 더 묻기 어렵게, 더 설명하지 않겠다는 듯 말이죠. 그 무렵부터 이은주의 태도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집에 오면 그날 있었던 일을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슈퍼에서 만난 손님 이야기, 동네 소문, 사소한 불평까지도요. 하지만 기도 모임 이후로는 말수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오늘 어땠어? 그냥 평범했어요. 대화는 늘 거기서 끝났습니다. 휴대전화도 달라졌습니다. 식탁 위에 아무렇게나 올려두던 휴대전화는 언제부턴가 항상 뒤집혀 있었고 가방 속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문자가 오면 슬쩍 확인한 뒤 곧바로 지웠습니다. 누구야? 라고 물으면 아내는 늘 같은 대답만 했습니다. 교회 사람들이에요. 김도현은 의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8년을 함께 살아온 사람이었고 그 시간만큼은 믿고 싶었지요. 하지만 균열은 눈에 띄지 않게 그러나 분명하게 커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이었습니다. 김도현은 잠에서 깼고
거실에서 들려오는 낮은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내가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알겠어요. 내일 다시 이야기해요. 목소리는 낮았고 조심스러웠습니다. 김도연이 문을 열자 이은주는 깜짝 놀라 전화를 끊었습니다. 누구랑 통화해? 교회 봉사 팀장님이요. 다음 주 준비 때문에요. 새벽 2시에 급한 일이 있었나 봐요. 아내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 봉사 팀장의 이름은 박성민이었습니다. 39살, 교회에서 10년 넘게 봉사를 해온 사람이었지요. 김도연은 그를 몇 번 본 적이 있었습니다. 기도 모임이 끝난 뒤 교회 앞에서 아내를 기다리던 순간들이었습니다. 박성민은 키가 크고 말이 부드러웠습니다. 항상 웃고 있었고 사람들에게 친절했습니다. 믿음은 흔들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서로를 지켜줘야 합니다. 그는 기도 모임에서 늘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은주는 그의 이야기를 자주 꺼냈습니다. 팀장님이 오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팀장님이 이렇게 조언해 주셨어요. 처음엔 그저 존경하는 선배쯤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3월 말이 되자 그 이름은 지나치게 자주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4월 초 김도연은 결심합니다. 한 번쯤은 직접 확인해 보기로요. 수요일 저녁 아내가 교회로 나간 뒤 김도연도 차를 몰았습니다. 교회는 시내에서 10분 남짓 떨어진 작은 2층 건물이었습니다. 주차장 한쪽에 차를 세우고 기다렸습니다. 밤 9시 30분. 사람들이 하나둘씩 교회를 빠져나왔습니다. 그러나 이은주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10시가 넘었습니다. 여전히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도연은 불안해졌습니다. 혹시 다른 곳으로 간 건 아닐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10시 20분쯤 아내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박성민과 함께였습니다. 두 사람은 주차장 한쪽에 세워진 검은색 소나타 앞에 섰습니다. 박성민의 차였습니다. 그들은 10분 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김도연은 차 안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박성민의 손이 아내의 어깨에 올라갔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분명히 보였습니다. 이은주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김도연은 그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확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단순한 위로였을지도 모른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지요. 하지만 며칠 뒤 결정적인 것이 발견됩니다. 아내의 외투 주머니에서 작은 메모지 한 장이 나왔습니다. 파란색 볼펜으로 적힌 글씨였습니다. 오늘은 기도 끝나고 조금만 더. 메모 아래에는 작은 하트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김도연은 그 메모를 한참 동안 들여다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2004년 4월 21일 수요일이 찾아옵니다. 김도연은 그날 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내가 교회에 간 뒤 그 역시 다시 차를 몰았습니다. 이번에는 끝까지 확인하기로 마음먹었지요. 밤 10시 15분. 이은주와 박성민이 교회를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검은색 소나타로 향했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두 사람이 함께 탔습니다. 차 안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김도연은 보았습니다.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을, 아내의 머리가 박성민의 어깨에 기댄 모습을 말이죠. 김도연은 차에서 내렸습니다. 소나타 쪽으로 걸어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강하게요. 차 안에 두 사람은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인 이은주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공포에 질린 표정이었지요. 박성민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도연 씨, 이건. 김도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돌아서서 자기 차로 향했습니다. 이은주가 뒤따라 나왔습니다. 여보, 잠깐만. 김도연은 차 문을 열고 탔습니다. 시동을 걸었습니다. 아내가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여보, 이야기 좀 해요. 김도연은 그녀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엑셀을 밟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시간은 밤 10시 40분이었습니다. 이은주도 곧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말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 사람 누구야? 대체 언제부터였어? 여보,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냥 상담이었어요.
상담이 그렇게 하는 거야. 차 안에서 손잡고. 오해예요. 그냥 위로해 준 거예요. 위로? 새벽 2시에 전화하는 게 위로야. 이은주는 더 이상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김도연은 소리쳤습니다. 말 좀 해봐. 대체 뭐가 어떻게 된 거야? 미안해요. 그게 아내가 한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김도연은 차 키를 집어들었습니다. 잠깐 바람 쐬고 올게.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이은주가 뒤따라 나왔지만 차는 이미 출발한 뒤였습니다. 밤 10시 47분. 그 시간이 김도연을 마지막으로 본 순간이지요. 밤 10시 47분. 김도연의 차가 집 앞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이은주는 현관 앞에 서서 그 뒷모습을 바라봤지요. 빨간 미등이 어둠 속으로 점점 멀어졌고 곧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이은주는 잠시 그 자리에 서 있다가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문을 닫으며 생각했습니다. 곧 돌아올 거라고 말이죠. 지금까지 늘 그래왔으니까요. 하지만 김도연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밤 11시 이은주는 남편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는 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11시 30분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전히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자정이 넘었습니다. 세 번째 전화, 네 번째 전화, 모두 같은 결과였습니다. 새벽 1시쯤 이은주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김도연은 화가 나도 새벽까지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었지요. 술을 마시러 나가는 성격도 아니었고 연락을 끊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엔 고객이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라는 안내 음성이 흘러나왔습니다. 휴대전화가 꺼진 겁니다. 그제야 이은주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처음으로 무언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지요. 새벽 2시 이은주는 다른 번호를 눌렀습니다. 박성민이었습니다. 혹시 우리 남편 연락 온 거 없어요? 아니요. 왜요? 집 나간 지 몇 시간이 지났는데 돌아오질 않아요. 박성민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짧은 침묵이 흘렀지요. 혹시 저 때문인가요? 모르겠어요. 그냥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일단 기다려보세요. 아마 어디 잠깐 들렀을 겁니다. 통화는 그 말로 끝났습니다. 이은주는 그 말을 믿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아침이 와도 김도연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7시 이은주는 남편이 일하는 철물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제 퇴근 후에 사장님 보셨어요? 아니, 못 봤는데. 무슨 일 있어요? 아니에요. 그냥. 그녀는 말을 끝내지 못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오전 10시 이은주는 서산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경찰서 2층 민원실이었습니다. 실종 신고를 하러 왔는데요. 경찰은 서류를 꺼내며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연락이 안 됐습니까? 어젯밤 10시 47분부터요. 경찰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아직 12시간밖에 안 됐네요. 성인 실종은 보통 24시간 지나야. 남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연락 없이 밤을 새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경찰은 신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물었습니다. 부부싸움 같은 건 있었습니까? 이은주는 잠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조금 다퉜어요. 경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화풀이하러 어디 잠깐 갔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루 이틀 지나면 연락 올 겁니다. 신고는 접수됐지만 적극적인 수색은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이은주는 혼자 남편을 찾아 나섰습니다. 시내 술집들을 돌았고 찜질방에도 가봤습니다. 김도연을 봤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녁 6시 그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 안은 여전히 조용했고 남편의 흔적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신발장에는 슬리퍼가 있었고 옷장 속 옷도 그대로였지요. 가출이라면 최소한 옷 한 벌쯤은 챙겼을 겁니다. 이은주는 거실 소파에 앉아 휴대전화를 내려다봤습니다. 박성민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연락 오면 바로 알려주세요. 이은주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4월 22일 목요일, 김도연이 사라진 지 24시간이 지났습니다. 그제야 경찰은 본격적인 수색에 나섰습니다.
김도현의 차량 번호가 전파됐습니다. 하얀색 에쿠스 2001년식이었습니다. 서산 시내 곳곳에 수배 전단이 붙었습니다. 사진 속 김도현은 웃고 있었습니다. 2년 전 가족 사진에서 오린 것이었지요. 그날 오후 첫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어젯밤 11시쯤 서산시장 근처 편의점에서 그 사람 같은 남자를 봤어요. 경찰은 편의점 CCTV를 확인했습니다. 김도현이 화면에 찍혀 있었습니다. 담배 한 갑을 사고 나오는 모습이었지요. 시간은 밤 11시 13분이었습니다. 그게 김도현을 마지막으로 확인한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4월 23일 금요일 오전 9시에 서산 앞바다 방조제 근처를 지나던 어부가 신고했습니다. 차 한 대가 방조제 옆 공터에 세워져 있어요. 시동이 켜진 채로요. 출동한 경찰 앞에 나타난 차량은 하얀색 에쿠스였습니다. 김도현의 차였습니다. 운전석 문은 잠겨 있었고 창문은 모두 닫혀 있었습니다. 시동은 켜진 채였고 연료는 거의 바닥난 상태였습니다. 차 문을 열었을 때 운전석은 비어 있었습니다. 핸들에는 붉은 얼룩이 묻어 있었습니다. 피였습니다. 조수석 바닥에는 남자 구두 한 짝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검은색 정장 구두 250mm 사이즈였습니다. 김도현의 발 사이즈는 270mm였습니다. 트렁크에서는 깨진 휴대전화가 발견됐습니다. 액정은 완전히 박살나 있었고 전원도 켜지지 않았습니다. 휴대전화 뒷면에는 작은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성민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경찰은 주변을 수색했지만 방조제 아래 바닷물에서도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공터에는 타이어 자국이 여러 개 남아 있었지만 어느 것이 김도현의 것인지는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주변에는 CCTV도 없었습니다. 2004년 당시 서산 외곽에는 CCTV가 거의 설치돼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후 3시 이은주가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남편의 차를 보자마자 그 자리에 주저앉았지요. 여보, 대체 어디 간 거야? 경찰은 구두를 내밀며 물었습니다. 이 구두 아십니까? 이은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남편 거 아니에요. 그럼 이 휴대전화는요? 깨진 휴대전화를 본 순간 그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모르겠어요. 경찰은 다시 물었습니다. 남편분이 실종되기 전에 누구를 만났습니까? 아무도 안 만났어요. 혼자 나갔어요. 그 말은 반복됐습니다. 김도현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누군가는 그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지금도 침묵하고 있습니다. 4월 24일 토요일입니다. 김도현이 사라진 지 72시간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경찰은 그제야 본격적인 수색에 나섰습니다. 차량이 발견된 방조제 인근을 중심으로 반경 5km, 바닷가와 공터, 농로까지 수색 범위에 포함됐지요. 해경도 투입됐습니다. 혹시 바다로 뛰어들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잠수 요원들이 차가 발견된 지점 아래 바닷속을 훑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산악 수색팀은 서산 뒤편 가야산 일대를 뒤졌습니다. 아침 8시부터 해가 질 때까지 이틀 동안 이어졌지요. 나뭇가지를 헤치고 계곡을 따라 내려가고 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까지 확인했습니다. 김도현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수사는 방향을 바꿨습니다. 현장 수색에서 차량 내부 증거 분석으로 옮겨간 겁니다. 4월 26일 월요일, 경찰은 차량에서 채취한 혈흔을 국과수에 의뢰했습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5월 3일, 감식 결과가 도착했습니다. 혈액형은 A형, 김도현의 혈액형과 일치했습니다. DNA 검사 결과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출혈량은 많지 않았습니다. 대량 출혈이나 치명상을 의심할 정도는 아니었지요. 가벼운 외상 정도로 보입니다. 국과수의 소견이었습니다. 조수석 바닥에서 발견된 구두도 분석 대상이 됐습니다. 사이즈는 250mm, 국내 성인 남성 평균보다 작은 크기였습니다. 구두 밑창에는 흙이 묻어 있었습니다. 성분 분석 결과 서산 지역 토양과 일치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은 밝혀낼 수 없었습니다.
주인이 누구인지는 특정되지 않았지요. 박성민의 발 사이즈는 270mm였습니다. 그의 구두는 아니었습니다. 트렁크에서 발견된 깨진 휴대전화도 복구를 시도했습니다. 기기는 완전히 파손돼 있었지만 통신 기록은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 휴대전화의 주인은 박성민이었습니다. 마지막 통화 시각은 4월 21일 밤 10시 52분. 통화 상대는 이은주였습니다. 통화 시간은 47분이었습니다. 경찰은 이은주를 다시 불렀습니다. 21일 밤 10시 52분, 박성민과 통화했죠? 네. 47분 동안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남편이 집을 나갔다고 말했어요. 47분이나요? 제가 너무 불안했어요. 그럼 박성민은 뭐라고 했습니까? 걱정하지 말라고요. 곧 돌아올 거라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이은주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박성민도 다시 소환됐습니다. 21일 밤 10시 52분, 이은주와 통화했습니까? 네, 맞습니다. 47분 동안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남편분이 집을 나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요?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부부싸움은 원래 그런 거라고요. 교회 봉사자가 왜 그렇게 긴 통화를 합니까? 같은 교회 식구니까요. 경찰은 물었습니다. 당신과 이은주, 특별한 관계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럼 새벽 2시에 통화한 이유는 뭡니까? 상담이었습니다. 차 안에서 손을 잡는 것도 상담입니까? 박성민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누가 그런 말을 했습니까? 김도현 씨가 직접 목격했습니다. 교회 주차장에서. 오해입니다. 그럼 왜 김도현 씨가 그날 밤 당신에게 전화를 걸었을까요? 휴대폰을 잃어버려서 몰랐습니다. 어디서 잃어버렸습니까? 교회 주차장에서요. 그런데 왜 그 휴대전화가 김도현 씨 차 트렁크에 있었습니까? 박성민은 그 질문에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교회 관계자들도 조사했습니다. 기도 모임 참석자들, 봉사자들, 그리고 목사까지. 대부분은 같은 말을 했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봉사자와 교인 사이였어요. 하지만 일부는 달랐습니다. 소문은 있었어요. 기도 모임 끝나고 둘이 자주 남아 있었어요. 차 안에서 이야기하는 걸 봤다는 말도 있었고요. 그러나 모두 조심스러웠습니다. 확실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목사는 단호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런 일은 없습니다. 박 집사는 신실한 봉사자입니다. 그 이상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5월 중순, 경찰은 수사 결과를 정리했습니다. 직접적인 폭행 흔적 없음, 결정적 목격자 없음, 불륜 의혹은 정황에 불과함. 보고서의 결론은 이렇게 적혔습니다. 부부 갈등에 따른 자발적 가출 추정. 불륜이라는 단어는 기록에 남지 않았습니다. 증명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손을 잡은 장면, 늦은 귀가, 47분간의 통화. 그 모든 것은 의심이었지만 증거는 아니었습니다. 5월 말 수사는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더 이상 진전이 없습니다. 담당 형사의 말이었습니다. 이은주는 물었습니다. 그럼 남편은요? 저희도 모릅니다. 박성민은 풀려났습니다. 증거 불충분이었습니다. 경찰서 복도에서 이은주와 박성민은 스쳐 지나갔습니다. 서로를 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6월 초 박성민은 교회를 떠났습니다. 짧은 사퇴 인사만 남겼습니다. 이은주도 교회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슈퍼마켓 일도 그만뒀습니다. 집에 혼자 남아 시간을 보냈습니다. 가끔 현관문을 열고 밖을 바라봤습니다. 혹시 남편이 돌아올까 해서요.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없었습니다. 불륜은 끝내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없었다고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기록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김도현은 여전히 사라진 채였고 진실은 아직도 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5월 초였습니다. 김도현 실종 사건이 처음으로 언론에 등장했습니다. 지역 신문 사회면 한쪽 구석이었습니다. 눈에 잘 띄지 않는 자리였지요. 제목은 짧았습니다. 서산 30대 남성 실종 부부싸움 후 행방불명. 기사 분량은 15줄 남짓이었습니다. 내용도 단순했습니다.
부부 갈등 끝에 집을 나간 김모 씨가 이틀째 연락이 되지 않고 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불륜 의혹은 언급되지 않았고 교회 이야기도 빠져 있었습니다. 박성민의 이름 역시 나오지 않았지요. 기자는 경찰 발표를 그대로 옮겼을 뿐이었습니다. 가정불화로 추정. 그 한 줄이면 충분했으니까요. 5월 7일 충남일보에 후속 기사가 실렸습니다. 실종 남성 차량 발견 행방은 오리무중. 이번 기사는 조금 더 길었습니다. 25줄 정도였지요. 방조제에서 발견된 차량 이야기, 핸들에 남아있던 혈흔도 짧게 언급됐습니다. 경찰, 사건 사고 가능성 배제 못해. 하지만 조수석의 구두와 트렁크에서 발견된 휴대전화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공개되지 않았지요. 지역 방송도 잠시 이 사건을 다뤘습니다. 5월 8일 저녁 충남 CBS 뉴스였습니다. 서산에서 실종된 30대 남성, 2주째 행방묘연. 카메라는 방조제를 비췄습니다. 김도연의 차가 발견된 장소였지요. 리포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부싸움 끝에 집을 나선 김모 씨는 아직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동네 주민 인터뷰도 나왔습니다. 참 안 됐어요. 부부싸움이 그렇게까지 클 일인가. 리포트는 90초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이후 언론은 이 사건을 다시 다루지 않았습니다. 서울에서 벌어진 강력 사건, 정치권 스캔들, 연예인 이슈가 연이어 터졌습니다. 서산의 한 실종 사건은 더 이상 뉴스가 되지 않았지요. 하지만 언론이 침묵하는 사이 동네에서는 다른 이야기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빠르고 무책임하게, 그리고 점점 왜곡된 형태로 말이죠. 슈퍼마켓, 목욕탕, 시장 좌판 앞. 사람들은 수군댔습니다. 들었어? 그 집 부인 바람났대. 진짜? 누구랑? 교회 남자래. 뭐 팀장인가 뭔가. 처음엔 조심스러웠던 말이 시간이 지나며 더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몇 달째라던데. 남편이 알고 충격받아서 자살했다는 말도 있어. 아니야, 아내가 남자랑 짜고 죽였다는 얘기도 있어. 근거는 없었습니다. 확인된 사실도 아니었지요. 하지만 소문은 사실처럼 굳어갔습니다. 특히 아내에 대한 비난이 심했습니다. 남편 없어졌는데 울지도 않더라. 맞아. 장례식도 못 치렀는데 멀쩡해. 저런 거 보면 뭔가 있는 거지. 이은주가 슈퍼에 장을 보러 나오면 사람들은 힐끔거렸습니다. 대놓고 쳐다보지는 않았지만 시선은 분명히 느껴졌지요. 누군가 낮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여자야. 남편 없어진. 이은주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서둘러 계산을 마쳤습니다. 5월 중순이 되자 이은주는 동네를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장을 보려면 차를 몰고 시내까지 나갔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모르는 곳에서만 필요한 것들을 샀지요.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커튼은 늘 쳐져 있었고 전화는 받지 않았습니다. 교회 사람들에게서 몇 번 연락이 왔습니다. 괜찮으세요? 힘드시면 이야기라도. 괜찮아요. 혼자 있고 싶어요. 교회는 침묵했습니다. 목사는 설교 시간에 이 사건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사랑해야 합니다라고 말했지만 그 사랑이 누구를 향해야 하는지는 말하지 않았지요. 박성민의 이름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개인 사정으로 봉사를 그만두셨습니다. 그 한 문장으로 모든 설명이 끝났습니다. 교인들 역시 조심스러웠습니다. 수요 기도 모임에서 누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은주 집사님은 요즘 안 보이시네요. 개인적으로 힘든 일이 있으신가 봐요. 아, 네. 그 이상은 묻지 않았습니다. 묻지 않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니, 어쩌면 불편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6월 초 한 교인이 목사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박성민 집사님이랑 이은주 집사님 정말 아무 일도 없었던 건가요? 목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확인된 바 없습니다. 소문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하지만 경찰 조사도 받았잖아요. 조사를 받았다고 죄인이 되는 건 아닙니다.
증거가 없으면 무죄입니다. 그럼 김도현 씨는요? 하나님만 아실 겁니다. 그 말로 대화는 끝났습니다. 기도 모임은 계속됐습니다.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30분. 사람들은 모였고, 기도했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말이죠. 6월 중순이 되자 동네 소문도 잦아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새로운 이야깃거리를 찾았습니다. 옆 동네 누가 복권에 당첨됐다더라. 시장 상인이 바람 피우다 걸렸다더라. 관심은 늘 그렇게 이동했습니다. 7월이 되자 김도연을 기억하는 사람은 더 줄어들었습니다. 그 사람 어떻게 됐대? 몰라. 아직도 못 찾았나 봐. 아, 그래? 안 됐네. 그리고 대화는 다른 주제로 넘어갔습니다. 철물점에는 새 직원이 들어왔습니다. 김도연 씨 자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달 넘게 연락이 없으니 어쩔 수 없죠. 일은 돌아가야 하니까. 김도현의 자리는 그렇게 채워졌습니다. 8월 말 서산시청 게시판에 붙어 있던 실종자 전단이 떨어졌습니다. 바람에 날려 바닥을 굴렀지요. 아무도 다시 붙이지 않았습니다. 9월 학교가 개학했습니다. 아이들은 등교했고 부모들은 바빠졌습니다. 김도현의 이름은 더 이상 나오지 않았습니다. 10월 경찰서에는 새로운 실종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다른 사건이었습니다. 담당 형사는 바빠졌고 김도현 사건 파일은 서랍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미제라는 딱지가 붙은 채로 말이죠. 연말이 다가왔습니다. 충남 지역 주요 사건 정리 기사에도 김도현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분류는 가장 빨리 지워지는 이야기였습니다. 불편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묻지 않았고, 기록하지 않았고,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김도현은 사건에서도, 그리고 사람들의 기억에서도 조용히 사라져갔습니다. 2005년 4월입니다. 김도현이 사라진 지 정확히 1년이 되던 시점이었지요. 서산경찰서 형사과에 새로운 형사가 부임했습니다. 최민호, 32살. 대전에서 전근 온 형사였습니다. 부임 직후 그에게 내려진 지시는 단순했습니다. 미제 사건들 한번 정리해봐. 오래된 것들 말이야. 혹시 놓친 게 있을지도 모르니까. 최 형사는 서류함을 열고 2004년 사건 파일들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교통사고, 절도, 폭행. 대부분은 이미 결론이 난 사건들이었지요. 그러다 한 파일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김도현, 37세, 남, 실종. 파일을 펼치자 먼지가 날렸습니다. 사건이 얼마나 오래 방치돼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흔적이었지요. 보고서 첫 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부부 갈등에 의한 가출 추정. 불륜 의혹은 확인 불가. 최 형사는 그 문장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불륜 의혹. 하지만 파일 어디에도 그 의혹에 대한 설명은 없었습니다. 확인 불가. 그 네 글자만 있을 뿐이었지요. 증거 목록을 다시 살폈습니다. 차량 내 혈흔, 조수석 바닥의 구두, 트렁크에서 발견된 파손된 휴대전화. 최 형사는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가출이라고? 그는 전임 담당 형사를 찾아갔습니다. 선배님, 이 김도현 실종 사건 기억하십니까? 아, 그거? 1년 전 거네. 결국 못 찾았어. 가출로 정리됐던데 확실한 겁니까? 확실하진 않지. 근데 증거가 없었어. 전임 형사는 잠시 말을 고르다 덧붙였습니다. 부인이랑 교회 남자 사이에 뭔가 있는 것 같긴 했는데 물증이 없었어. 그럼 왜 더 파지 않으셨습니까? 파봤지. 근데 둘 다 끝까지 부인했어. 손잡고 있는 걸 남편이 봤다더라만. 그게 범죄냐? 최 형사는 다시 파일을 들고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통화 기록 부분에서 시선이 멈췄습니다. 실종 당일 밤, 김도현, 이은주, 13회 발신, 모두 부재 중. 그리고 그 아래, 4월 21일 밤 10시 52분, 이은주, 박성민, 통화 시간 47분. 최 형사는 계산을 해봤습니다. 김도현이 집을 나선 시각은 밤 10시 47분.
이은주가 박성민에게 전화를 건 시각은 10시 52분. 단 5분 차이였습니다. 남편이 집을 나간 지 5분 만에 아내는 다른 남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최 형사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보통은 남편을 찾지 않나. 가족이나 친구에게 먼저 연락하지 않나. 왜 하필 교회 봉사자였을까? 그는 김도현의 통화 기록을 더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실종 전날 밤 9시부터 10시 47분까지 아내에게 13번의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9시 3분, 9시 17분, 9시 28분, 10분 간격으로 계속됐습니다. 마지막 발신은 10시 41분. 그리고 6분 뒤 김도현은 집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기록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10시 53분. 김도현, 박성민, 발신. 통화는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부재 중이었습니다. 최 형사는 메모했습니다. 왜 김도현은 박성민에게 전화했는가? 왜 박성민은 받지 않았는가? 그리고 왜 박성민의 휴대전화가 김도현의 차에 있었는가? 다음 날 최 형사는 이은주를 찾아갔습니다. 사건 이후 1년 만에 경찰이 다시 문을 두드린 겁니다. 문을 열고 나온 이은주는 눈에 띄게 수척해 보였습니다. 김도현 씨 사건을 다시 보고 있습니다. 몇 가지 여쭤볼 게 있습니다.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최 형사는 통화 기록을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실종 당일 밤 10시 52분, 박성민과 통화하셨죠? 네. 왜 그분에게 전화하셨습니까? 남편이 집을 나가서요. 너무 불안했어요. 왜 친구나 가족이 아니라 박성민이었습니까? 상담을 해주셨으니까요. 47분 동안요? 제가 많이 불안했어요. 최 형사는 다른 기록을 꺼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당신에게 13번이나 전화했는데 왜 받지 않으셨습니까? 이은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집에 없었어요. 어디에 계셨습니까? 교회요. 기도 모임은 9시 반에 끝나지 않습니까? 조금 늦게 끝났어요. 그럼 10시 41분 전화는 왜 못 받으셨습니까? 이은주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최 형사는 말을 이었습니다. 10시 53분, 김도현 씨가 박성민에게 전화했습니다. 받지 않았죠. 제가 어떻게 알아요? 박성민의 휴대전화가 남편 차 트렁크에 있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십니까? 모릅니다. 이번에는 박성민을 불렀습니다. 그는 1년 전과 다르지 않은 태도였습니다. 차분했고 침착했지요. 21일 밤 10시 53분, 김도현 씨에게 전화 왔습니다. 왜 안 받으셨습니까? 휴대전화를 잃어버려서요. 언제 잃어버렸습니까? 그날 저녁, 교회 주차장에서요. 그런데 10시 52분, 이은주 씨와 47분간 통화하셨습니다. 집 전화로 했습니다. 통화 기록엔 당신 휴대전화 번호가 찍혀 있습니다. 박성민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럼 그때쯤 다시 찾았나 봅니다. 9시 반에 잃어버렸다가 10시 52분에 찾았는데 왜 다음 날 새 휴대전화를 샀습니까? 박성민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휴대전화는 왜 김도현 씨 차 트렁크에 있었습니까? 모릅니다. 김도현 씨가 당신을 찾아간 겁니다. 아닙니다. 그날 밤 김도현 씨 차 안에 당신 것으로 보이는 구두와 휴대전화가 있었습니다. 그럼 그 자리에 누가 있었습니까? 박성민은 끝내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변호사 오기 전엔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최 형사는 사무실로 돌아와 파일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확실한 건 하나였습니다. 김도현은 그날 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그의 차에 함께 탔고 그 사람의 휴대전화와 구두가 차 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지금도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최 형사는 전임 형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 사건 다시 열어야겠습니다. 증거 있나? 아직은 정황뿐입니다. 하지만 방향은 분명합니다. 2005년 4월 말 김도현 실종 사건은 다시 수사 대상이 됐습니다. 1년 동안 잠들어 있던 진실이 아주 천천히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2005년 5월 초 최 형사는 다시 교회를 찾았습니다.
1년 전과 같은 장소였지만 분위기는 전혀 달랐지요. 그 사이 한 사람은 사라졌고, 한 사람은 떠났고, 남은 사람들은 침묵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수요, 기도 모임이 끝난 뒤였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의자들이 정리되고 사람들이 하나둘 돌아간 뒤에야 최 형사는 남아있던 교인들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작년에 있었던 일 말입니다. 그땐 말하지 못했지만 지금이라면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까? 대부분은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땐 다 말했어요. 아는 게 없어요. 경찰 조사 때 끝난 일 아닌가요? 하지만 한 여성이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김미숙, 42살. 기도 모임의 총무였고 누구보다 오래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한참을 망설이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형사님, 사실은요. 제가 아는 게 조금 있어요. 그땐 말 못했어요. 정말로요. 최 형사는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기다렸습니다. 박성민 팀장이랑 이은주 집사님. 그냥 상담 관계는 아니었어요. 그 말은 조심스러웠지만 분명했습니다. 어떻게 아십니까? 제가 직접 봤어요. 김미숙은 작년 3월에 어느 수요일 밤을 떠올렸습니다. 기도 모임이 끝난 뒤 집에 돌아갔다가 가방을 교회에 두고 온 걸 깨닫고 다시 돌아온 날이었습니다. 밤 10시쯤이었어요. 주차장에 차가 한 대 있더라고요. 보통 그 시간엔 다 비어 있거든요. 누구 차였습니까? 박 팀장 차요. 검은색 소나타.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날의 장면이 아직도 선명했기 때문입니다. 차 안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그리고 두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였습니까? 박 팀장이랑 이은주 집사님이요. 최 형사는 메모를 하면서도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어요. 그게 더 이상했어요. 너무 가까이 앉아 있었고, 기도 모임 끝난 사람들 같지가 않았어요. 그 다음엔요, 제가 다가가려다가 이은주 집사님이 저를 봤어요. 정말 놀란 얼굴이었어요. 김미숙은 그 순간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당황해서 그냥 돌아섰어요. 못 본 척했죠. 그 후로는요, 그 뒤에도 몇 번 더 봤어요. 항상 같은 요일, 같은 시간, 같은 주차장이었어요. 왜 그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김미숙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런 말 꺼내면 사람 하나 매장되는 거예요. 증거도 없는데 누가 믿어주겠어요. 지금은 왜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도현 씨가 아직도 안 돌아왔잖아요. 이제는 이건 아닌 것 같아서요. 최 형사는 그날 이후 다른 교인들을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엔 말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챙긴 건 맞아요. 문자도 자주 주고받았어요. 새벽에 통화하는 것도 봤고요. 하나하나는 결정적이지 않았지만 모두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5월 15일 결정적인 균열이 생깁니다. 한 남자가 경찰서를 찾아왔습니다. 이종수, 45살. 박성민의 직장 동료였습니다. 박성민 때문에 왔습니다. 그는 작년 4월 22일을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이었어요. 김도현 씨가 사라졌다는 뉴스가 막 돌기 시작했을 때였죠. 박성민이 전화를 했습니다. 휴대폰 좀 사다 달라고요. 지금 당장 필요하다고. 상태는 어땠습니까? 정상이 아니었어요. 얼굴이 창백했고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다친 데는 없었습니까? 오른손 손등이 긁혀 있었어요. 넘어졌다고 했는데 이상했죠. 5월 18일 박성민은 세 번째로 경찰서에 불려왔습니다. 이번엔 질문이 짧고 정확했습니다. 21일 밤 10시 53분 김도현 씨에게 전화 왔습니다. 기억 안 납니다. 받지 않았죠. 휴대폰을 잃어버려서요. 그런데 10시 52분부터 47분간 이은주 씨와 통화했습니다. 박성민의 시선이 흔들렸습니다. 통화 기록에 휴대폰 번호가 찍혀 있습니다. 그때 다시 찾았나 봅니다. 그럼 왜 다음날 새 휴대폰을 샀습니까? 기억이 잘. 그리고 그 휴대폰은 왜 김도현 씨 차 트렁크에 있었습니까? 박성민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최 형사는 마지막 자료를 꺼냈습니다. 편의점
CCTV 화면이었습니다. 21일 밤 11시 55분. 당신 집 근처 편의점입니다. 화면 속 박성민은 흙이 묻은 옷차림이었습니다. 집 계단에서 넘어졌다면서요. 집 계단은 흙바닥입니까? 그 순간 박성민의 어깨가 무너졌습니다. 그가 저를 찾아왔어요. 처음으로 진술이 바뀌었습니다. 그날 밤 11시 무렵 김도연은 그의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차에 타라고 했어요. 너무 흥분해 있었어요. 두 사람은 방조제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말다툼이 시작됐고 몸싸움으로 번졌습니다. 제가 밀쳤어요. 그가 핸들에 머리를 부딪혔어요. 피가 났고 김도연은 의식을 잃었습니다. 119에 전화하려 했어요. 그런데 왜 안 했습니까? 이은주에게 먼저 전화했어요. 그녀가 뭐라고 했습니까? 신고하지 말라고 했어요. 우리 관계가 드러나면 끝이라고. 박성민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1시간 넘게 기다렸어요. 깨어나길 바랐어요. 깨어났습니까? 아니요. 그래서요? 그대로 두고 왔습니다. 다음 날 이은주도 불려왔습니다. 그날 밤 박성민에게 전화 받았죠. 네. 신고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네. 왜 그랬습니까? 무서웠어요. 모든 게 무너질 것 같았어요. 2005년 5월 말, 박성민은 유기치사 혐의로 기소됐고, 이은주는 범인 은닉 및 증거 인멸 방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들이 사랑이라 불렀던 것은 결국 한 사람을 차 안에 남겨두고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선택이었습니다. 2005년 7월,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장마가 시작되던 시기였습니다. 회색 하늘 아래 법원 앞에는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김도연 실종 사건의 재판이 시작되는 날이었지요. 법정 안은 예상보다 붐볐습니다. 기자들, 교회 관계자들, 동네 주민들, 서로 인사를 나누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모두가 조용히 자리를 잡고 피고인석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피고인 박성민은 수의를 입고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습니다. 이은주는 그의 옆자리에 앉아 있었지요. 두 사람은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한때 서로를 의지했던 관계였지만 그날 법정에서는 완전히 고립된 개인들이었습니다. 검사가 기소 내용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박성민은 2004년 4월 21일 밤 피해자 김도현과 말다툼 끝에 몸싸움을 벌이던 중 피해자가 차량 내부에서 머리를 부딪혀 의식을 잃었음에도 구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습니다. 검사의 목소리는 단조로웠습니다. 마치 수많은 사건 중 하나를 읽는 것처럼요.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드러날 것을 우려해 피해자를 방치했고 그 결과 피해자는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유기치사 혐의를 적용합니다. 이은주에 대한 기소도 이어졌습니다. 피고인 이은주는 위 사실을 인지하고도 신고하지 않았으며 증거 인멸을 방조하고 범인을 은닉한 혐의가 있습니다. 기소장 어디에도 불륜이라는 단어는 없었습니다. 대신 반복해서 등장한 표현은 부적절한 관계, 친밀한 관계였습니다. 법은 관계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결과만을 다뤘지요. 변호인의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두 피고인의 관계가 정확히 어떤 관계였습니까? 검사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답했습니다. 기혼자와 제3자 사이의 부적절한 관계였습니다. 그게 범죄입니까? 범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본 사건의 동기 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재판부는 박성민에게 질문했습니다. 피고인 박성민, 피해자 김도현과 왜 충돌했습니까? 그가 저를 오해했습니다. 무슨 오해입니까? 제가 그의 아내와 특별한 관계에 있다고. 오해였습니까? 박성민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은주에게도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피고인 이은주, 박성민과 어떤 관계였습니까? 친한 사이였습니다. 남편이 직접 찾아와 따질 만큼요? 네. 연인 관계였습니까? 이은주는 한참 동안 고개를 숙인 채 있다가 작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단순하게 말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했습니까? 법정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이은주는 눈물을 흘렸지만 끝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검사는 다시 물었습니다. 왜 신고하지 않았습니까? 남편이 다쳤다는 연락을 받고도 무서웠습니다. 무엇이 가장 무서웠습니까? 모든 게 드러나는 게요. 그 대답은 법정 안에 있던 사람들 모두에게 다르게 들렸습니다. 증인 신문이 이어졌습니다. 김미숙을 비롯한 교인들이 차례로 증언대에 섰습니다. 두 사람이 차 안에 함께 있는 걸 여러 번 봤습니다. 기도 모임이 끝난 뒤에도 남아 있었습니다. 손을 잡고 있는 것도 봤습니다. 목사 역시 증인석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까? 소문은 들었습니다.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었기에 조치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답은 법적으로는 문제 없었지만 도덕적으로는 많은 여운을 남겼습니다. 8월 말 1심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재판장은 긴 판결문을 천천히 읽었습니다. 피고인 박성민은 피해자가 중상을 입었음을 인지하고도 구조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자신의 행위를 은폐하기 위해 피해자를 방치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유기치사에 해당합니다. 징역 7년. 이어 이은주에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피고인 이은주는 남편이 위험한 상태에 놓였음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았으며 범인 은닉과 증거 인멸을 방조했습니다. 징역 2년. 판결문 말미에는 이런 문장이 덧붙여졌습니다. 두 피고인의 부적절한 관계는 이 사건의 직접적인 범죄 행위는 아니나 피해자를 방치하게 만든 결정적 배경이었습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하지만 그 술렁임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곧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법정을 빠져나갔지요. 법은 판단을 마쳤습니다. 형량도 정해졌습니다. 하지만 사회는 이 사건을 각자의 방식으로 소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언론은 조심스러운 표현으로 보도했습니다. 불륜 의혹 속 유기치사 결론, 부적절한 관계가 불러온 비극, 댓글 창에서는 분노가 쏟아졌지만 그 열기는 몇 줄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지역 사회의 변화만이 남았습니다. 교회는 봉사 규정을 강화했고 상담은 공개된 장소에서만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남녀 봉사자의 단독 만남은 금지됐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 남았습니다. 그때 누군가 말했더라면, 우리가 모른 척하지 않았다면. 10월, 김도연의 시신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은 빈 관을 앞에 두고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사진 속 김도연은 여전히 웃고 있었지요. 재판은 끝났습니다. 사건도 정리됐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이 남긴 질문은 그 어떤 판결보다 오래 남았습니다. 침묵은 언제 죄가 되는가? 그리고 우리는 어느 순간까지 외면할 수 있는가? 이 재판은 끝났지만 그 질문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2010년 봄, 김도연이 사라진 지 6해가 지났습니다. 서산 앞바다 방조제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지요. 바람은 계절마다 방향을 바꿨고 파도는 매일같이 같은 소리를 냈습니다. 사람들은 그 위를 걸었고 차들은 아무 일 없다는 듯 지나갔습니다. 그날 밤을 기억하는 흔적은 이제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김도연의 시신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수색은 오래전에 중단됐고 사건 파일은 종결이라는 도장이 찍힌 채 보관함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의 시간은 멈춘 채였습니다. 매년 4월 21일 김도연의 가족들은 방조제를 찾았습니다. 특별한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바다를 바라보고 꽃을 내려놓고 잠시 서 있다가 돌아왔지요. 형, 어디 계세요? 동생의 목소리는 늘 같았고 바다는 늘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말했습니다. 꿈에 가끔 나와. 춥다고 하더라. 아무도 그 말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위로도 반박도 하지 않았지요.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가장 덜 아픈 반응이었으니까요. 김도연이 일하던 철물점은 여전히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주인은 몇 해 동안 그를 기억했지만 새로운 손님들에게까지 이야기하진 않았습니다. 도연이? 아, 예전에 일하던 직원이요.
그렇게 설명은 점점 짧아졌고 마침내 이름조차 꺼내지지 않게 됐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사람을 잊는 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은주는 어디에서 살고 있을까요? 서울이라는 말도 있었고 다른 도시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확실한 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이름을 바꿨을지도 모릅니다. 직업을 바꿨을지도, 사람들을 속이지 않아도 되는 곳으로 갔을지도 모르지요. 하지만 그날 밤을 정말로 잊을 수 있었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남편이 차를 몰고 나가던 순간 전화기 너머에서 들리던 박성민의 목소리, 신고하지 말라고 말하던 자기 자신의 음성, 그 장면은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았을 겁니다. 박성민 역시 어딘가에서 살고 있습니다. 6년의 시간을 감옥에서 보낸 뒤 자유의 문을 나왔지요. 그러나 자유는 언제나 마음까지 풀어주지는 않습니다. 차 안에서 쓰러지던 김도현의 얼굴, 약하게 움직이던 숨, 방조제 근처의 어둠, 그 기억은 그를 평생 따라다닐 것입니다. 교회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외관은 바뀌지 않았고 간판도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내부는 달라졌습니다. 규칙이 늘어났고 사람들은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남녀 봉사자는 단둘이 있지 않습니다. 상담은 반드시 문이 열린 곳에서 이루어집니다. 기도, 모임이 끝나면 모두가 곧바로 집으로 돌아갑니다. 어느 날, 한 젊은 교인이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규칙이 많아요? 나이 든 교인은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예전에 일이 있었어. 그 이상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설명하면 기억해야 할 사람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이죠. 이 사건 이후 많은 교회들이 비슷해졌습니다. 조심했고, 거리 두었고, 관계를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질문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왜 그때 아무도 말하지 않았을까? 소문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확실하지 않아서, 괜히 문제 될까봐, 내 일이 아니라서. 그 침묵이 쌓였고 결국 누군가의 삶을 삼켜버렸습니다. 김도현의 죽음은 우발적인 사고였을지 모릅니다. 누군가 계획한 살인은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분명 침묵 속에서 죽었습니다. 신고하지 않은 침묵, 모른 척한 침묵, 확인하지 않으려 한 침묵, 그 모든 침묵이 모여 한 사람을 사라지게 했습니다. 2024년 지금 이 이야기를 기억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언론도 세상도 이미 다른 사건들로 바쁩니다. 하지만 잊힌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김도현은 여전히 어딘가에 있습니다. 이름으로, 기억으로,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은 질문으로. 그의 가족은 여전히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남기는 교훈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분류는 사랑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침묵은 중립이 아니라 책임 회피입니다. 그리고 진실은 늦게라도 반드시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은 당신은 이미 한 가지를 선택한 셈입니다. 잊지 않겠다는 선택이지요. 기억은 가장 느리지만 가장 확실한 정의입니다. 김도현을 기억해 주십시오. 특별하지 않았기에 더 소중했던 한 사람으려. 이야기는 끝났지만 기다림과 상처는 여전히 현재형으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억하고 잊지 않으려 할 때 그 고통은 조금은 가벼워질지도 모르지요. 지금까지 실종의 흔적이었습니다. 구독과 알림은 사라진 사람들의 이름을 어둠 속에 남겨두지 않겠다는 가장 조용한 약속입니다.